네, 안녕하세요. 모든집 연구소의 심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영건축을 도전하시는 그런 건축주분들에게 저희가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건축 지식과 그 다음에 공정관리, 인허가, 서류적인 부분까지 모두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 직영건축이라는 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건축주 같은 경우는 직영건축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자재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인프라 건축 인력들을 어디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솔직히 그런 인프라를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기초서부터 최종 마감까지 전문 인력들을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공기에 쫓기지 않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다음에 매번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가 바뀔 때마다 이제 추가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더 덜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가 절감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건축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아마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이득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견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영건축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금적인 면에서 이제 나가지 않을 금액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대금 지불을 대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대 비용을 제가 다 직접 결제를 하고 제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돈이 새어 나가고 불필요한 돈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 2층 합쳐서 66평이거든요. 근데 순수 건축비, 그러니까 기초공사 포함, 그다음에 이제 외관, 내장, 그다음에 지붕 포함해가지고 3억 5천 정도가 들었어요. 3억 5천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인허가비, 설계비 이런 거하고 다 이런 이제 추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지금 이 집 건축하는데 한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총 평수는 66평이고요. 1층은 36평, 그다음에 2층은 30평. 그리고 구조는 경량목 구조입니다. 여기 전체 평수는 한 230평 정도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 20% 자연녹지입니다. 보통 여기 충북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부 2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름도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중부 1지역 기준으로 해서 벽체는 2x8, 그 다음에 2층 바닥 실링, 그리고 지붕은 2x12. 지금 구조재로 나오는 최고 두께로 일단 골조를 시공한 주택입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 아예 전용으로 나온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했고요.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목조계에서는 많이 쓰이는 자재고 그리고 많은 건축주, 예비 건축주 분들도 많이 아시는 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일단은 오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에서 15년 동안 보증을 해주는 자재로서 말 그대로 변색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견고성, 그 다음에 내진에도 최적화된 자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현관 쪽 벽면도 사용된 자재도 똑같은 세라믹 사이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큐브사에서 나오는 세라믹 사이딩의 좀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은 회사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스톤 계열로 보이는 자재로 일단 현관은 목재보다는 예전에는 현관 쪽에 목재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목재는 이랬든 저랬든 좀 갈라짐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웬만하면 이번 건축주분께서는 목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이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하게 됐고요. 또 일반적인 세라믹 사이딩에 대한 또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게 있는데 보통 두께를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세라믹 사이딩이 이 음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꾸 두꺼워지는 추세인데 자꾸 얇은 걸 쓰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3mm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재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재고요. 그 자재의 단점은 뭐냐? 원래 개발됐던 이 세라믹 사이딩의 원초적인 목적, 발수 코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클립 시공을 해서 목조주택에 최적화해서 벽에 벤트
그다음에 말 그대로 레인 스크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건데 13mm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외장재 세라믹 사이딩에서 좀 더 알아보신다고 하시면은 16mm를 시공해 주냐, 그리고 그다음에 서머 사이딩에서 유사 상품들 스틸로 된 상품이냐, 아니면 정석대로 세라믹 코팅이 된 일본 수입 정식 수입 제품이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되고, 두께가 13mm냐 16mm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지 이 회사가 좋은 자재를 쓸 수 있구나 라고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세라믹 사이딩은 두께로 인해서 가격이 틀려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패턴 때문에 가격이 좀 변동이 있긴 하나 그 폭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20mm를 선택했다고 해서 추가금을 받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가의 상승 요인은 매우 좁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라믹 사이딩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목조에서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어떤 더 좋은 자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세라믹 사이딩은 오히려 긴 시간 동안 다 검증이 된 자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긴 말이 필요 없는 자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쪽도 전체적인 바탕은 한 80% 정도는 똑같은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했고요. 보면은 100% 여기는 외장을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했어요. 대신에 너무 단색만 사용을 하면은 집이 밋밋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흰색 바탕 한 80% 줬고, 현관문에 살짝 포인트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집을 한번 보시겠지만 이제 돌출 부위가 살짝 있어요, 1층에. 그 부분만 이제 저희가 좀 브라운 계열, 좀 짙은 브라운 계열로 들어갔고요. 패턴은 다 같은 패턴이에요. 흰색도 같은 벽돌 모양의 이제 세로 무늬가 있는 패턴이고, 그다음에 지금 브라운 계열도 똑같은 패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일단 집이 밝아 보이게 싶다고 하셔갖고 건축주의 요구대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을 한 거고, 저희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줘야 되냐 이 정도만 조언을 해드린 정도고, 외장도 100% 건축주의 의도대로 시공한 부분이에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건축주께서도 집을 한번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도 현존하는 지붕재 중에 기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저 또한 시공하는 입장에서 현존하는 지금 단독주택에 사용되는 지붕재 중에는 기와만큼 좋은 자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수입 기와, 지금 기와 같은 경우는 100% 단독주택에 쓰이는 자재들은 수입 기와예요. 스페인이냐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사용된 기와는 태자보자사에 있는 점토기와고요. 태자보자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무상 보증을 해주는 업체고요. 예전에는 비싸서 못했던 자재인데 지금은 징크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돈을 쓴다면은 징크보다는 기와가 낫지 않나, 시공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지금까지 200여 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와를 시공했던 분들이 저는 90%도 아니고 100% 다 만족을 하셨다. 하지만 강판이라든가 징크를 시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 그렇죠. 같은 가격으로 이제 시공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온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단열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징크 판넬은 이제 판넬 부분이고, 이제 마감재로 봤을 때는 징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5T를 쓰거든요. 0.5T는 이제 기본 두께가 그게 마감재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토의 기본적인 두께는 말 그대로 점토 하나하나 다 두께가 최소 2c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도 한번 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층을 또 3cm 이상을 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또 공기가 한 번 더 열교를 잡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징크가 철이 구조체랑 맞닿은 거랑 3cm 떠서 점토가 2cm 되는 점토가 공중에 떠 있는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한 강판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무 젓가락이랑 쇠 젓가락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나 불에 달궈봤을 때 철은 5초도 못 버티고 딱 뛸 거예요, 뜨거워서. 하지만은 나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 타들어갈 때까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말기 열전도율이라는 건데, 강판 같은 경우는 햇볕을 말 그대로, 우리도 갑자기 차를 타면은 뜨겁잖아요. 이러듯이 집을 달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재는 달궈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달가지겠죠. 하지만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바로 구조체에 주지 않고 용마루로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이만한 또 자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희의 건축 관련된 우리 이제 전문가들 저 말고도 같은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이면은 이 영상을 보고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주택의 열 손실이 제일 많은 걸 딱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봤을 때 제일 큰 게 지붕입니다. 지붕이 최소 못해도 50% 정도의 열 손실률이 와요. 그리고 벽체, 그리고 창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창호가 한 30% 정도, 벽체가 20% 정도, 지붕이 50%. 이게 좀 비율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말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비율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붕은 무조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거든요. 햇볕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비만 안 새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단열은 당연히 지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로만 아닌 우리가 좀 데이터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면을 받았을 때 구조체의 두께를 보시면 돼요. 그 왜 지붕이 구조체가 더 두껍게 돼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더 단열을 많이 하라는 것도 우리가 서류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부 1지역은 몇 두께 이상, 중부 2지역은 이 두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더 오히려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체도 더 두껍게 해서 단열도 더 강화를 해야지만 열 손실이 50%를 최대한 20%까지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붕에서 제일 많이 열 손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또 시공자이고, 근거도 그렇고요. 해서 지붕에 많이 신경을 쓰는 주택이에요.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저도 디자인할 때 같이 참여는 했긴 했으나 보통 100% 건축주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설계와 이런 디테일한 이제 치수 개념으로 다 정리를 한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설계사무소와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외장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모양도 바꿔보고 하면서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이 지붕 같은 경우는 기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지붕의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임 지붕의 장점이 뭐냐? 모임 지붕의 장점은 말 그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어디 한 부분도 단면이 없기 때문에 옆쪽으로 떨어지는 물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으면은 물바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말 그대로 모임 지붕은 한쪽으로 물을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분산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폭 싸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도 제일 누수 걱정도 없는 제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주택에 사실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잔디를 다 까셨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부 부분만 잔디를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콘크리트 타설로 진행하셨고, 외부는 첫째도 배수, 마당은 부지는 제일 좋은 게 첫째도 배수고 둘째도 배수기 때문에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테두리로 모든 배수 시설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필름관으로 해서 다 시공하셨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석재 데크예요. 석재 데크를 왜 예전에 못 썼냐?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밑작업도 콘크리트로 다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습식 공법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다 일일이 다 본드 발라서 다 이 수평 평활도 다 맞추고, 중간에 또 매지도 넣어야 되고, 이런 밑작업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평당 보통 100만 원, 120만 원 업자 단가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지금 건식 방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봤을 때 일반 목재를 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얘도 동일하게 시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석재덱 같은 경우는 자재를 어디서 싸게 구입하는지만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셨고, 이 부분은 건축주분께서 직접 시공하신 거예요. 원래 손재주가 좀 있으셔서 시공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또 시방서 보시면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시공법이 없어요. 그냥 탁탁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또 장점이 뭐냐, 하자가 났을 때 요 한 부분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붙은 게 아니라서 하나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만약에 깨진다, 근데 웬만하면 깨지진 않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한 장만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유지보수도 워낙 좋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모든 사이가 다 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다 물이 다 배수가 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폴리싱 계열이고,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미끄럽지도 않고, 근데 가격도 좋고,
그럼 뭐 지금 봤을 때는 예전엔 비싸서 못했지만은 지금은 뭐 일반 방부목 데크 시공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다음에 뭐 색깔 변화도 없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나 뭐 어디에서 석재 데크 봤는데 나 이거 석재 데크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또한 뭐 90만 원, 100만 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직영 건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모든 집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모든 뭐 설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현장별로 다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열어놨으니까 직영 건축 도전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다음에 저희 전문 지식을 꼭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